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역습하고 있습니다. 뉴욕 매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하는 미국인들로 북적거리고 수입품 실효세율이 18%를 넘어 193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요? 왜 연준 의장마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트럼프가 숨기고 싶었던 그 충격적인 경제 역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단 1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25년간 미국 경제정책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2025년 초 벌어진 일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은 1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보스턴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캠퍼스 곳곳에 쌓인 눈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경제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의 수입품 실효세율이 18.2%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18.2%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고서를 넘기니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불닭볶음면을 카트에 잔뜩 쌓고 가는 남성의 사진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일까?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미국인들이 한국 라면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불닭볶음면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5년간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관세의 역설이 현실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뉴욕 맨해튼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보스턴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이 기이한 현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세금을 걷는다고 주장했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인 데이비드 리의 전화였어요. 마이클, 지금 뉴스 봤어? 우리 학생들이 마트에서 한국 라면 사재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응, 방금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어? 모르겠어, 마이클. 내가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관세가 자국민을 이렇게 직격탄으로 때리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불닭볶음면의 경우 미국의 공장이 없어서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아이러니가 발견됐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의 품질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가격이 오를 것을 알면서도 미리 사두려고 하는 건 그만큼 대체할 만한 미국 제품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관세로 외국 제품을 견제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그 제품들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한국 제품을 사는 모습을 보니 과연 누가 이 관세 전쟁의 승자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똑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제 조교인 사라 윌슨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연준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무슨 일로?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에게 관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외국이 세금을 낸다고 포장해도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거였죠. 사라, 오늘 저녁 특별 세미나를 준비해줘.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줘야겠어. 네, 교수님. 그런데 벌써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기숙사에서 한국 라면 파티를 한다면서 다들 사재기한 불닭볶음면 자랑하고 있거든요. 사라의 말을 듣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학생들은 이 상황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경제학자인 제 눈에는 심각한 경고 신호로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캠퍼스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며 학생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야, 너도 불닭볶음면 사뒀어? 나는 50개들이 박스로 샀어. 미쳤다. 나는 20개만 샀는데. 그런데 진짜 맛있긴 하더라. 미국 라면이랑 비교가 안 돼. 한국 화장품도 사둘까? 내 룸메이트가 뉴욕에서 엄청 사왔다던데. 젊은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이 상황의 복잡함이 더욱 실감났어요. 단순히 경제적 현상을 넘어서 문화적 선호도와 품질에 대한 인식이 얽혀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날 저녁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시청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제품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될 거라고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이상한 경제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5년 경력의 경제학자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열리는 긴급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기차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어제 본 충격적인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펜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유독 아시아계 상점들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 한국 화장품 매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K-뷰티 패러다이스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매장이었는데 문 앞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줄맨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한국 분이세요? 오늘부터 화장품 가격이 15% 오른다고 해서 미리 사러 왔어요. 이미 어제부터 품절되는 제품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하려던 찰나 그녀 뒤에 서 있던 젊은 미국인 여성이 끼어들었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화장품 때문에 오신 건가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 미친 상황에 대해 아시겠네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3년째 쓰고 있는데 정말 비교할 게 없어요. 미국 브랜드들은 제 피부에 똑같은 효과를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제품들을 사두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계산해보니 지금 6개월치를 사두면 $20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제 전체 스킨케어 루틴에서 15% 할인받는 셈이죠. 저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소비자들이 관세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제품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였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선반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매장 사장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분주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 지금 정말 대혼란이에요. 어제 하루 만에 평소 한 달치 매출이 나왔거든요. 김씨 성을 가진 그 사장은 손을 닦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관세 소식이 나온 후로 미국 고객들이 미친 듯이 몰려와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한국 화장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재고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 본사에 긴급 주문을 넣었는데 전 세계 미국 내 한국 화장품 매장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재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깊은 신뢰와 애착이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매장을 나와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한 식료품점 앞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라면 코너 앞에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이게 한국의 유명한 불닭볶음면인가요? 한 백인 남성이 점원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팔렸어요. 어제부터 사람들이 대량으로 사가고 있거든요. 남은 거 다 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 라면에 완전히 빠졌거든요.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 가족이 이 라면을 발견한 게 1년 전인데, 이제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먹어요. 관세 소식을 듣고 미리 사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즉석 라면은 이거에 비하면 정말 판지 맛이에요. 미국 대체품을 찾아보신 적은 없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어보세요. 다 해봤어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맛, 식감, 매운맛까지. 정말 중독적이에요. 16살 딸아이는 제가 이거 없이 집에 오면 아마 절교 선언할 거예요.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관세 정책의 근본적인 오류를 깨달았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품으로의 대체를 유도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월스트리트 경제포럼 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니퍼 로드리게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한 수입품 실효세율은 18.2%로 이는 1933년 스무트 마이너스 홀리 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장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나왔어요. 저 역시 어제 본 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경우 대체재가 부족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니퍼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오늘 아침 목격한 현장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국 화장품과 라면을 사재기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데이터의 현실적 증거였던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시내에서 한국 제품 사재기 현상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는 관세 정책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교수님.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외 제품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습니다. 특히 K-뷰티나 K-푸드의 경우 품질과 혁신성에서 미국 제품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를 보이고 있죠. 포럼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동료 경제학자들과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모두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너도 오늘 아침 그 사재기 현장을 봤다고?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컬럼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첸 교수가 물어봤어요. 응, 상상 이상이야. 사람들이 마치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한국 제품들을 쓸어가고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미국 제품으로 대체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문제점이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미국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라도 외국 제품을 사려고 하고 있어. NYU의 사라 김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특히 한국 제품들의 경우 이미 미국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품질이나 혁신성에서 미국 기업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하루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이 기묘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차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택시기사도 관세 이야기를 꺼낼 정도였거든요. 교수님, 요즘 한국 제품 사려고 난리래요. 우리 딸도 한국 화장품 때문에 용돈을 다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런 현상이? 네, 특히 테크업계 사람들이 더 심해요.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미리미리 사들이고 있어요. 스탠포드 캠퍼스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과 교수들의 참석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 구글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 마크 데이비슨이 발표를 했어요. 그의 발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 제품 원가가 평균 12% 상승했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 내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마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을 미국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이 답변에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이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저는 애플의 공급망 전략팀에서 일하는 제시카 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솔직히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애플 제품의 핵심 부품 중 4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관세 때문에 원가 압박이 심각해졌거든요. 그럼 다른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계획은 없나요? 물론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품질이에요. 한국 부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의 기술은 정말 독보적이거든요. 제시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관세 정책의 또 다른 역설을 발견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저는 스탠포드 한국학연구소의 김민수 교수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방문 교수로 이번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한국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한국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김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게 어제 한국에서 나온 뉴스예요. 미국 내 한국 제품 매출이 관세 발표 이후 오히려 30% 증가했다고 해요. 사재기 현상 때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을 견제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는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세션에서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담당 이사 로버트 킴이 발표했어요. 그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그의 발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회사들 없이는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현실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급 안정성이에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생산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로버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절감했어요. 미국이 에너지 독립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기차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카페에서 여러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대부분이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관세 정책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 메타의 VR 부문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박이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VR 헤드셋의 핵심인 OLED 디스플레이.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유일해. 그런데 관세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다른 대안은 없어.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기술적 격차가 생각보다 크거든.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한 시간과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아.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어요.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들이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관세 정책이 이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는 현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계 미국인들의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들은 미국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구글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교수님, 저희 팀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관세 이슈 때문에 모든 계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파트너들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개발 속도와 품질 관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1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해내면서도 품질은 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이번 관세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관세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는 한국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3주 후, 저는 아칸소주 베이턴빌에 있는 월마트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월마트 본사 건물은 정말 거대했어요. 하지만 건물 안 분위기는 예상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월마트 글로벌 소싱 담당 부사장 제니퍼 톰슨의 표정부터가 심각했어요. 마이클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하다는 건가요?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한국산 제품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까지. 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제니퍼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게 지난 3주간 한국 제품 판매량 변화예요. 평균 45% 증가했어요. 고객들이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사들이고 있는 거죠. 숫자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불닭볶음면의 경우 무려 280% 판매량이 증가했고 한국 화장품들도 평균 150%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재고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공급업체들에게 긴급 주문을 넣었는데 전 세계 주문이 몰리면서 납기가 3개월 이상 밀리고 있어요. 제니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역설을 발견했어요. 한국 제품을 견제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생산 능력 한계를 드러내며 그들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들 반응은 어때요? 정말 흥미로워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한국 제품들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한국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구나라고 새삼 깨닫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관세라는 부정적 요소가 역설적으로 한국 제품들에 대한 프리미엄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CEO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관세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동감해요. 우리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진짜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더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 고객들이 마치 금이라도 되는 양사들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라면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그럼 미국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한국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요. 맛,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차별화가 확실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월마트 매장을 직접 돌아보았어요. 한국 제품 코너는 정말 북적거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나이대의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 마스크팩 정말 좋아요. 친구들이 다 쓰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니?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나중에 더 비싸질 거잖아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제품들이 이미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시애틀로 이동해 아마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담당 VP인 사라 윌리엄스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마존 본사의 분위기는 월마트와는 달랐어요. 더 테크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는 대형 모니터에 여러 그래프들을 띄웠어요. 관세 발표 이후 한국 제품 검색량이 평균 340%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 한국 라면, 한국 전자제품 같은 키워드들이 급상승했죠. 고객들이 능동적으로 한국 제품을 찾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전에는 관심 없던 고객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세 뉴스를 보고 한국 제품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라고 궁금해하게 된 거죠. 사라는 다른 데이터도 보여줬어요. 리뷰 데이터도 흥미로워요. 한국 제품 구매 고객들의 만족도가 평균 4.7점이에요. 미국 제품 평균이 4.1점인 걸 고려하면 상당한 차이죠. 품질 차이가 그렇게 명확한가요? 네, 특히 혁신성과 디자인 면에서 차별화가 뚜렷해요.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써보니 이전 제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리뷰를 많이 남기거든요. 그때 아마존의 AI 추천 시스템 개발팀장 마크 정이 합류했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우리 AI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어떤 결과인가요? 한국 제품을 한번 구매한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85%예요. 반면 미국 제품 재구매율은 62%거든요. 이는 고객 충성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마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관세 발표 이후 한국 제품 신규 고객 증가율이 220%라는 거예요. 관세라는 부정적 뉴스가 역설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거죠. 저는 이 데이터들을 들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한국 제품들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아마존 창고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창고 관리자 톰 브라운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 제품들 때문에 창고가 난리예요. 평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재고 확보는 괜찮나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 공급업체들이 전 세계 주문 폭증으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제품들은 2-3개월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톰은 창고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불닭볶음면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하루 만에 다 나가요. 고객들이 20개, 30개씩 주문하거든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기존 가격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15% 인상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약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창고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 제품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이 제품 정말 좋더라 나도 써봤는데 미국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아마존 직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이번 관세 정책이 한국에게는 최고의 마케팅이 된 것 같아요. 제품 기획팀의 리사 김이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세가 부과될 정도로 위협적인 한국 제품이 뭔지 궁금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는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케팅팀의 존 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수십억 달러 들여서 광고해도 못 얻을 관심을 공짜로 얻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도 섞여 있었어요. 미국의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시애틀을 떠나며 저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통찰들을 정리해봤어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들조차 한국 제품의 대체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관세라는 부정적 요소가 역설적으로 한국 제품들의 가치와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매출이 관세 발표 이후 오히려 급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저는 뉴욕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지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맨해튼에 위치한 아모레 퍼시픽 미국 지사였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에 자리한 사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마이클 교수님, 정말 바쁜 시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모레 퍼시픽 미국 지사장 김현준 부사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사장님, 관세 발표 이후 상황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어요. 관세가 부과되면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김 지사장은 컴퓨터 화면에 매출 그래프를 띄웠어요. 보세요. 관세 발표 후 한 달간 매출이 67% 증가했어요. 특히 설화수와 라네즈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매출은 80% 이상 늘었어요. 숫자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급증한 거였죠. 고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흥미로워요. 이전에는 우리 브랜드를 모르던 고객들도 관세가 부과될 정도로 좋은 제품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마치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 같은 거죠. 그때 마케팅 팀장 사라 존슨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이걸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관세 뉴스 이후 우리 브랜드 검색량이 450% 증가했어요. 그리고 신규 고객 비율이 65%나 돼요. 신규 고객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요? 네, 평소에는 K-뷰티에 관심 없던 40-50대 여성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던데 한번 써보고 싶다면서요. 사라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이들이 한번 써보고는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재구매율이 90%를 넘어요. 보통 30-40%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놀라운 역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재를 가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농심 미국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공장과 사무실은 정말 바쁜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지금 우리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한 비명이에요. 농심 미국 법인 사장 박민수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불닭볶음면 때문인가요? 네, 불닭볶음면이 진짜 대박이에요. 관세 뉴스 이후로 주문량이 3배 이상 늘었어요. 하지만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대기 주문이 2개월치나 밀려 있어요. 박 사장은 공장 투어를 시켜주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여기 보세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수요를 못 맞추고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긴급 증산 지시가 내려왔지만 원료 조달부터 힘든 상황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 마이클 브라운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마이클,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5년째예요. 처음에는 그냥 라면이 라면이지 뭐가 다르겠어 생각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일단 재료부터 달라요. 미국 라면은 주로 밀가루와 간단한 조미료인데 한국 라면은 각종 향신료와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거든요. 만드는 과정도 훨씬 복잡하고요. 마이클은 불닭볶음면 생산 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히 이 불닭볶음면은 정말 예술이에요. 매운맛의 균형이 절묘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박 사장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쩔 수 없이 15% 인상해야죠. 하지만 고객들 반응을 보면 그래도 계속 사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둬야겠다는 반응이 더 많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박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관세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마케팅이 됐어요. 평소에 한국 라면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왜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인기가 있을까 궁금해하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어요. 미국에 진출한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관세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 여러 목소리가 나왔어요. LG전자 미국 법인 마케팅 이사 최영수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LG가 한국 브랜드였구나라고 새삼 인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관계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갤럭시 폰 매출도 늘었어요. 관세 뉴스를 보고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가라고 궁금해하는 고객들이 늘었거든요. SK바이오팜 미국 지사 직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는 제약회사라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이 IT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도 뛰어나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자동차는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브랜드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시장 방문객이 30% 늘었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 자동차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 때문인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발견했어요. 특정 분야에 대한 관세가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한국총영사관 경제담당관 김태원 영사와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영사님, 이번 상황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우려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의 품질과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거든요. 김 영사는 최근 통계를 보여줬어요. 미국 내 한국 제품 인지도가 관세 발표 이후 40% 상승했어요. 특히 K-뷰티, K-푸드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긍정적으로 봐요. 이번 기회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됐거든요. 가격이 조금 올라도 계속 찾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어요. 관세라는 부정적 정책이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마케팅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당황스러우면서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그들도 이런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 기업 관련 기사를 읽었어요. 관세 정책이 만든 의외의 승자, 한국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제가 경험한 것들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한국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매출이 평균 50% 이상 증가했고 브랜드 인지도도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모두들 관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예상했는데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였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길 건너편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또 줄이 서 있었어요.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 말이에요. 관세 정책 발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미국 소비자들의 진짜 생각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통계나 매출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댈러스, 로스앤젤레스를 돌며 일반 소비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시카고였어요. 시카고 다운타운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42세 주부 메리 존슨이었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메리, 한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관세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정도면 뭔가 특별한 게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메리는 장바구니 속 화장품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 마스크팩, 처음 써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20년간 써본 미국 제품 중에 이런 효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하룻밤 만에 피부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가격이 15% 올라도 계속 사실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겠어요. 딸아이도 완전히 빠졌고요. 미국 제품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메리의 확신에 찬 대답에서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진정한 충성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은 마트에서 만난 대학생 제이슨 리 24세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교수님, 저는 관세 뉴스를 보고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어보려고 샀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매운맛이 이렇게 중독적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K-팝도 듣게 됐어요.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제 제 플레이리스트 절반이 K-팝이에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친구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그럼 관세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네요. 완전히요. 저희 대학에서도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3배 늘었어요. 모두들 한국이 이렇게 핫한 나라였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다음으로 찾아간 댈러스에서는 더욱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55세 흑인 여성 글로리아 윌리엄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글로리아, 평소에 한국 제품을 써보신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TV에서 관세 뉴스를 보고 딸이 엄마 한국 화장품 진짜 좋다던데 한번 써봐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리아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제품이 우리 피부에 맞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써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특히 이 비비크림, 제 피부톤에 완벽하게 맞아요. 미국 브랜드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일단 가격 대비 품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포장부터 다르거든요. 마치 선물 같아요. 글로리아의 말에서 저는 한국 제품들이 단순히 기능적 우위만이 아니라 감성적 만족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댈러스의 한 한국 식품점에서 만난 히스패닉계 가족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38세와 어머니 마리아 35세,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왔더라고요. 카를로스, 가족 모두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네,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매워서 못 먹겠더니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마리아가 거들어 말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한국 식품이 반 이상이에요. 김치, 고추장, 된장. 이제 없으면 요리를 못하겠어요. 13살 딸 소피아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제가 도시락으로 김밥 가져가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이제 한국 음식이 완전 인기예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코리아타운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였죠. 비버리 힐스의 한 고급 화장품 매장에서 만난 배우 지망생. 에밀리 존스 26세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 제품을 설명했어요. 에밀리, 한국 화장품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관세 뉴스를 보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거든요. 에밀리는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 글로우. 미국 제품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윤기예요. 오디션 볼 때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피부가 정말 좋다고 칭찬해요. 혹시 다른 배우들도 한국 제품을 사용하나요? 당연하죠. 이제 거의 트렌드가 됐어요. 한국 제품 안 쓰면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K-뷰티는 할리우드에서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할리우드에서까지 한국 제품이 인정받고 있다는 말에 저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UCLA 근처에서 만난 경제학과 대학원생 마크 테일러 28세는 학문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어요. 교수님, 저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번 현상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떤 면에서요? 관세라는 가격 상승 요인이 오히려 수요를 늘렸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경제 법칙과는 반대 현상이죠. 마크는 노트북을 꺼내 자신이 작성한 차트를 보여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 제품들이 배불런 재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품질의 증거로 인식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 관세 정책이 한국 제품들의 차별화 포인트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왜 이 제품들에만 관세를 부과할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품질을 확인해보게 된 거죠. 마크의 분석을 들으며 저는 이번 현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계 도시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연령, 인종,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관세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는 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국 제품들의 최고의 광고가 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한 번 한국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재구매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정한 품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대상자였던 시애틀의 IT 엔지니어 데이빗 김 32세, 한국계 3세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 저는 한국계지만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관세 소동을 보면서 오히려 제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제 미국인 친구들이 한국 제품들을 찾았으면서 너희 나라 제품 정말 좋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한국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써보고 있어요. 데이빗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관세 정책이 가져온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품질 인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인식은 관세 정책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세 정책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DC의 한 카페에서 재무부 관계자 존과 다시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야. 우리도 완전히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존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주에 백악관의 소비자 항해 전화가 하루에 5만 통 넘게 걸려왔어. 모두 한국 제품 관세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 5만 통이요? 응, 그것도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자들이었어. 한국 화장품 없으면 못 살겠다. 불닭볶음면 가격 올리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야. 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오히려 한국 제품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변경을 검토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는 없으니까.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은 이미 생필품이 되어버렸어. 그때 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그는 문자를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더 큰일이 생겼어. 방금 의회 조사 결과인데 한국 제품 관세로 인한 미국 소비자 부담이 연간 150억 달러라고 나왔어. 150억 달러요? 응.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돈이 미국 기업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냥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한국 제품을 계속 사고 있거든. 이 말을 듣고 저는 지난 3개월간 목격했던 현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놀라운 충성도,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품질에 대한 인정이 결국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낸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MBC 뉴스의 특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관세 정책의 역설적 결과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 사라 톰슨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3개월간 이 현상을 직접 연구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관세가 해당 제품의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도 얻기 어려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한국 제품을 몰랐던 소비자들까지 고객으로 만들었죠.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정말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한국 제품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0세 할머니 베티 존슨의 전화였어요. 교수님, 저는 70년을 살면서 화장품 때문에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한국 화장품을 쓰고 나서 5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관세가 올라도 계속 쓸 거예요. 이런 반응들을 접하며 저는 한국 제품들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주 후,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 제품들이 사실 꽤 좋더군요. 일부 관세는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트윗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 트윗을 본 순간 저는 지난 3개월의 여정이 모두 이해됐어요. 결국 한국 제품의 품질과 혁신성이 정치적 이념까지 뛰어넘은 거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보스턴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흥미로운 3개월이었어요. 하나의 정책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줄 몰랐거든요. 아내 수잔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덕분에 우리 집도 한국 제품 천국이 됐네. 불닭볶음면에 한국 화장품까지. 써보니 어때요? 정말 좋아. 이제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겠어. 품질이 정말 다르더라고.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결국 우리 집도 이 놀라운 현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연구실에서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은 제게 정말 소중한 학문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혁신과 품질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뉴욕의 한 한국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어요. 3개월 전 처음 만났던 그 매장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장님,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정말 그랬어요. 3개월 전에는 한국인 고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고객의 80%가 미국인이에요. 그것도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고요. 한번 써본 분들은 다시 오시거든요. 김 사장은 매장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이제는 미국인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매장을 둘러보며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미국인 직원이 다른 미국인 고객에게 한국 화장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한국 문화 전도사 같았어요. 매장을 나서며 저는 지난 3개월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하나의 정책이 이렇게 큰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제품들이 단순히 기능적 우위만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디자인,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진정한 경쟁력은 정치적 보호막이나 인위적 장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품질과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관세 정책 소동은 한국에게는 정말 값진 선물이 되었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진정한 품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관세 전쟁의 승자는 정치적 힘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정을 마치며 저는 하나의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았어요. 한국 제품을 견제하려 했던 정책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마케팅 기회가 되었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진정한 품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 끊임없는 혁신 정신, 그리고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자세가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었던 거죠. 25년간 경제학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번 경험은 정말 소중한 학문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정치적 보호막이나 인위적 장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품질과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소비자들이 보여준 한국 제품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그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혁신과 품질의 상징,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원산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치적 변화보다도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품질과 혁신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어떤 관세나 무역 장벽도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한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제품들이 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혁신과 품질이 정치적 장벽까지 뛰어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감동적이고 자부심 넘치는 한국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K-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